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경희궁의 차가운 겨울 공기를 함께 마시며 조용히 묻혀버린 한 여인의 마지막 순간을 들여다봅니다. 창문을 닫아도 스며드는 한기가 있고 장작불은 이미 꺼져가고 멀리서 나무가 수축하며 내는 뚝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쓰며 마치 그날의 궁궐 한켠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을 참으며 발자국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는 중이죠.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권력이라는 건 언제나 날카롭고 비밀은 칼날처럼 숨을 죽이며 대기합니다. 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럼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위치와 지금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편안한 소리를 내고 오늘 밤 시작해 볼까요? 1984년 12월 19일 경희궁.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나는 시간 여행자가 아니에요. 다만 기록과 침묵 사이를 오래 들여다보면 마치 현장에 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 역사란 결국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큰 진실이 숨어 있으니까요. 새벽도 밤도 아닌 시간. 서리가 얼어붙은 기와 위로 달빛이 미끄러집니다. 병사 둘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고 작은 초소 앞에서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흰 소복, 단정한 머리, 떨리는 손. 이름은 성덕임. 나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술을 다문 그 순간을 상상합니다. 왜? 라는 말은 끝끝내 세상에 흘러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약이 담긴 사발이 눈앞에 놓입니다. 수라가 아니고 약이 아니고 끝입니다. 그녀는 왕의 여인이었고 왕자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목은 너무나도 모호했습니다. 저주, 무고, 두 글자면 사람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시대였죠. 나는 사발이 손에 닿는 순간의 차가움을 생각합니다. 도자기의 온도는 사람의 온도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손끝에서 천을 빼앗아 가죠. 조선시대엔 사약에도 예법이 있었다고 하죠. 죽음마저도 의식과 형식, 기품이라는 명목 아래 차갑게 정제되던 시대.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궁중 내에서는 죽음도 정치였다. 그러니 성덕임의 죽음이 단순히 감정이나 사사로운 갈등으로 끝날 리 없죠. 그녀가 독이 든 사발을 들 때 그 자리는 이미 이길 수 없는 장기판이었습니다. 왕비, 후궁, 왕자, 외척, 정권, 개혁, 반발, 그리고 그 중심에 선 군주, 정조. 저는 그 순간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녀의 호흡이 느렸을까, 빠졌을까, 손이 떨렸을까, 차분했을까, 눈을 감았을까, 끝까지 뜨고 있었을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은 것이다. 또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그녀는 단지 희생된 것이다. 이 두 주장 사이에는 사실과 정치, 인간과 권력이 얽힌 미묘한 틈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틈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진실이 언제나 기록되는 건 아니다. 조선시대의 종이 위에는 수많은 진실이 누락되었고 침묵이 포개졌습니다. 성덕임의 이름도 그러합니다. 궁중 여성의 운명은 늘 기록보다 얇았고 남겨진 흔적조차 희미했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현대 SNS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성덕임이 인스타 스토리에 억울합니다 라도 올렸다면, 다음날 왕실 관계자들이 팩트체크 영상 만들고 댓글 전쟁 나고, 아마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사라졌겠죠. 조선의 소문은 댓글보다 빠르고
권력은 알고리즘보다 잔인했으니까요. 잠시 숨을 고를까요? 이야기의 문은 열렸습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날 건 사실만이 아닙니다. 감정, 두려움, 침묵, 그리고 사라져버렸지만 지워지지 않은 목소리. 저 멀리 호위병의 창이 달빛을 반사합니다. 겨울밤은 조용한데 마음은 불안합니다. 저를 포함해 아무도 숨쉬는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느낌이에요. 궁궐이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기이한 사실 하나 아시나요? 궁궐 담장 안에는 늘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귀신이 운다고 했고 누군가는 억울한 이해하니 스민다고 했죠. 옛사람들은 바람 속에서 속삭임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이날의 바람도 아마 그런 목소리를 실어 나르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는 오늘 그 목소리를 다시 꺼내보고자 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들이켰을까요? 내쉬었을까요? 그 순간 세상은 쉼없이 돌아갔고 기록은 단 한 줄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그 빈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칼도 독약도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정조실록 8년 12월 19일. 조빈 성씨를 패하고 사사하다. 단 한 줄.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마음속이 서늘하게 식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왕자의 어머니가 사형을 당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기록이 고작 한 줄이라니. 마치 누군가가 지우개로 덧칠한 듯 사건의 결을 모두 지워놓은 듯 했죠. 궁궐은 늘 많은 걸 남기고도 가장 중요한 순간은 남기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원한다면 말이죠. 승정원 일기는 조금 더 말이 많았습니다. 의빈성 씨, 저주의 말을 하고 중궁을 무고하였다. 저주는 그렇다 쳐요. 근데 무고, 왕비를 무고했다? 이건 존재 자체가 위험한 혐의입니다. 왕비를 공격하는 순간, 그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흔드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읽었는데 커피가 입안에서 쓴맛을 더 강하게 남겼습니다. 뭔가 글자 사이에 너무 많은 공기가 있어요. 숨겨진 것, 쓰지 않은 것, 애써 빼놓은 것, 기록이 말하지 않는 순간. 그게 가장 큰 힌트일 때가 많습니다. 역사가 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정확한 침묵이 더 중요할 때가 있죠. 만약 제가 그 시대의 서얼석이었다면 이거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 했을 겁니다. 근데 조선에서 글을 남기는 사람들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살아남기 전문가였습니다. 기록은 정의의 증거가 아니라 권력의 안전장치였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매우 정교합니다. 모든 게 간단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간단합니다. 너무 깔끔한 기록은 깨끗한 게 아니라 빈 겁니다. 옛 지혜에서 이런 말이 있죠. 글이 없는 곳에 진실이 있다. 종종 진실은 기록이 놓친 그 침묵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적었을까? 정말 죄가 명백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까?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 설명하면 안 되었을까? 혹은 왕조의 체면을 위해 숨겼을까? 학자들은 지금도 나뉩니다. 저도 말할 때마다 결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매력적인 거죠. 역사는 정답 게임이 아니라 추론 게임일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은 CSI 조선판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 시대 CSI는 증거보다 권력이 더 중요했겠지만 만약 세탁기가 조선시대에 있었다면 아마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빨아버렸을 거예요. 농담입니다. 근데 반쯤 진심입니다. 승정원 일기의 문장 중 하나가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주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 그게 뭔데? 구체적으로. 지금 시대였다면 기사 댓글에 달렸을 겁니다. 내용 공개하세요. 증거 어디? 영상 풀어라. 그리고 누군가는 꼭 이렇게 말하겠죠. 찐이면 증거 있다니까요. 케이크와. 하지만 조선에는 CCTV도 기자단도 커뮤니티도 없었습니다. 오직 권력과 귓속말만 존재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사실 하나 말할까요? 조선시대엔 꿈 조작을 통해 누군가를 제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 꿈에 네가 반역하더라. 조사 시작. 그래서 궁중 여성들은 꿈 이야기도 조심해야 했다죠. 그런데 성덕임은 실제 행위도 아니고 말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행동보다 말이 위험한 곳, 그게 궁입니다. 아, 생각해보니 요즘도 비슷하네요. 온라인에서 말 잘못하면 인생이 휘청거릴 때가 있으니까요. 역사는 반복되죠. 방식만 바뀔 뿐. 저는 실록을 읽다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정조가 직접 문장을 지우라고 했을까? 아니면 그가 괜찮다고 생각해도 신하들이 알아서 지웠을까? 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왕의 명령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왕의 의중을 맞추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상사가 하면 부하들이 12가지 해석을 하잖아요. 그 시절은 그게 목숨이 달린 문제였죠. 궁궐이란 장소는 공기마저 정치였습니다. 누가 숨을 쉬는지, 누가 침묵하는지, 누가 웃는지, 그게 다 정보였어요. 성덕임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바람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궁녀들과 무수리들, 후궁들의 귓속말 속에서 기록을 지울 수 있어도 기억은 못 지우니까요. 역사란 결국 지워진 목소리를 다시 부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쯤 되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그녀가 죄인이라고 보나요? 희생자라고 보나요? 그건 나중에 말할게요. 조금 천천히 갑시다. 급하면 안 됩니다. 궁 이야기는 뜸을 들일수록 맛이 나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 기록은 너무 짧았고 그 침묵은 너무 컸고 그 죽음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달빛 아래 하얀 소복이 스치고 차가운 사발의 윤기가 번쩍이며 숨죽인 궁의 기척이 귀에 맴돕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적히지 않은 진실이 아직도 어딘가 살아있습니다. 1659년 무렵 조용한 양반가의 한 방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 성덕임. 조선시대 여성에게 출생은 모든 운명의 출발점이자 이미 정해진 한계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가 출신 성윤우, 뛰어난 가문은 아니었지만 왕실에 발을 들일 가능성은 충분한 집안. 그녀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봅니다. 툇마루에 기대어 바람에 흔들리는 치자꽃 냄새를 맡으며 저 멀리 궁궐 지붕이 희미하게 보일 법한 동네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예쁘고 어질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혹시 조용히 가야금을 연습했을까요? 아니면 비단이 아닌 소박한 저고리를 입고 마루를 쓸던 소녀였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자의 어머니가 될 소녀였다는 운명만 희미하게 남겼죠. 세월이 흘러 1780년, 저는 성덕임이 궁궐 문을 처음 들어서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문이 열릴 때 공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향 냄새, 말끔한 돌바닥, 걷는 발소리조차 계산된 공간. 그녀는 두 손을 앞에 모으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문턱을 넘었겠죠. 궁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은 더 화려해지고 동시에 더 무서워졌을 겁니다. 안내를 받으며 새로 배정된 거처로 향하던 길.
새 장지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공 어림들. 새 여자야. 누가 데리고 들어왔대? 예쁘다더라. 궁은 그런 곳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이미 꺾으려는 손이 다가오는 곳. 성덕임이 처음 머물렀을 공간을 생각해 봅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방,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밤마다 등잔불 아래 급히 꺼내 읽히는 경전소리, 궁녀들의 속삭임, 멀리서 희미하게 울리는 종소리. 그녀가 첫날 밤 잠들기 전 내 삶이 이곳에서 바뀔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목에 걸고 살던 교훈이 있죠. 여인의 복은 자식에게 있다. 옛 지혜라고 하지만 사실상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덕임은 그 복을 가지게 됩니다. 1782년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상계군. 그 순간 궁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잡고 있던 숨들이 멈췄습니다. 질투가 번졌고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금실을 입힌 보자기에 쌓여 젖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던 그녀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어머니들이 그렇듯 너만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러나 그 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이 아이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궁에서 보호라는 단어는 늘 뒤집힙니다. 왕자를 낳는 순간 그녀의 삶은 상승이 아닌 출발이었고 그것은 동시에 심판선 위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이상한 사실 중 하나를 아시나요? 왕자의 탄생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많은 후궁이 아들을 낳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왕실의 아이러니죠.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궁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직책은 왕자 탄생 직후의 후궁이었다. 웃기죠? 근데 진짜입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고 누웠을 때 궁녀들이 김이 오른 탕약을 들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속삭였겠죠. 축하드립니다. 의빈마마. 하지만 그 눈 속에는 기쁨과 경계,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때 성덕임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궁궐 밖 소녀였던 그녀는 궁궐 안권력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막이 아니라 화살바디였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아이를 낳은 여인이 축복받았지만 궁에서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타깃이 되는 법입니다. 저는 종종 상상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안고 창밖으로 흩날리는 겨울 햇빛을 보며 이렇게 살면 되는 거겠지 하고 속삭이던 장면을.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비극의 시계는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이 섹션을 마치며 하나만 더. 그녀가 궁에 들어오던 날 밤 혹시 누군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곳에선 행복도 두려움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걸 그녀는 2해도 지나지 않아 알게 됩니다. 시간은 언제나 조용히 흐르지만 권력은 늘 요동칩니다. 성덕임이 왕자를 낳고 한동안 궁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조용한 나비가 날개를 퍼덕이는 정도의 바람, 그렇게 느껴졌죠. 그러나 조선 궁궐이라는 곳은 작은 날갯짓도 곧 태풍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진원지 가운데 한 사람, 홍구경. 제가 처음 그의 이름을 실록에서 발견했을 때 이상하게 마음속에 금속성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날선 칼날을 갈아대는 듯한 긴장감. 정조의 최측근, 그리고 권력의 화신. 역사 속에서 누군가는 그를 충신으로, 누군가는 야심가로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양면이 있죠. 홍구경은 정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서 도운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세자가 죽고 세손이 아슬아슬하게 하루를 버티던 시기, 정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앞에서 방패가 되어주고 뒤에서 칼이 되어준 사람.
그 이름이 홍국영이었죠. 저는 가끔 당시 궁궐의 밤을 상상합니다. 정조가 등불 아래 앉아 바람소리를 들으며 혹시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다가오는 발소리를 경계했을지도 모르죠. 그 옆에 앉아 칼을 갈던 사람이 홍국영이었을 것이고요. 그런 관계가 오래 가기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권력은 빛과 같아서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습니다. 은혜가 깊으면 독도 깊어집니다. 홍국영은 자신의 누이를 궁에 들였습니다. 원빈 홍씨, 겉으로 보면 정당하죠. 여동생을 왕의 후궁으로 들였다. 그 시대엔 흔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더 분명했습니다. 누이가 왕자를 낳으면 외척으로서 권력을 완성한다. 그가 속삭였을 계산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력을 만들 것이다. 저는 종종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홍국영이 누이에게 말하죠. 부디 왕자를 낳아라. 그래야 우리도 산다. 그리고 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 속엔 두려움이 있죠. 궁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녀 역시 살아남기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재밌습니다. 궁은 늘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웃어줍니다. 원빈 홍씨가 아니라 성덕임이 아이를 먼저 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홍국영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웃었을까요? 아니면 담장을 부여잡고 이를 갈았을까요? 역사에서 그는 충성스러운 인물로도 잔인한 권력자로도 남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는 자신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빈 홍씨는 곧 죽습니다. 병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궁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성덕임이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더라. 인형에 바늘을 꽂았다더라. 이런 이야기, 궁중 괴담 같죠? 근데 조선시대엔 저주가 실제 죄목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드라큘라나 유령보다 무서운 게 정치였던 시대죠.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녀가 그런 굿을 했을까?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었을까? 궁중 여성들은 감정조차 자유롭게 갖지 못했습니다. 지두, 질투는 죄가 아니지만 표현되는 순간 죄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더 강하면 그건 죄가 있었다가 아니라 죄가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궁중에서 벌어진 사건의 절반은 사실이고 나머지 절반은 필요였다. 얼마나 잔인하고도 정확한 말일까요? 홍국영은 곧 몰락합니다. 정조는 그를 천천히 밀어냈고 결국 1781년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성덕임은 살아있었고 아들은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위험이 지나갔다. 하지만 궁이란 한 폭 풍경화 속의 연못 같습니다. 표면은 잔잔해도 밑바닥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국영은 사라져도 그가 만들었던 균열과 질투의 흔적은 남아있었죠. 심지어 그는 떠나면서 이미 도화선에 불을 붙여놓았던 겁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속삭였을 겁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성씨가 왕자를 낳았대. 그럼 왕위는 누구 것이 되는가? 이건 단순한 수다,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왕조의 지도를 흔드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겨울 바람이 나무 껍질을 긁으며 소리를 만듭니다. 마치 누군가 귓께서 속삭이는 듯 궁중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고 칼보다 예리합니다. 성덕임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무언가 자신을 노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죠. 권력의 바람은 이미 방향을 틀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는 궁중 권력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요. 조선시대에 차단 버튼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일이 달라졌을까. 홍국영님을 차단했습니다. 끝. 얼마나 단순할까요?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 않죠. 사람을 차단할 수는 있어도 야망은 차단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성덕임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사랑받는 어머니에서 불편한 변수로, 축복의 상징에서 견제의 대상로, 숨결 하나, 시선 하나,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지는 변화. 궁궐이란 결국 그런 곳입니다. 누가 웃느냐보다 누가 웃지 않느냐가 더 무서운 곳. 그리고 저는 이렇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왕자가 태어난 뒤 궁궐에는 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상상합니다. 겉으로는 축복, 환희, 번영의 기운이 피어오르는 듯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가느다란 금이 생겼습니다. 그 금이 누구에게는 희망이고 누구에게는 위기였죠. 바로 권력의 균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왕비 효의 왕후 김씨, 그리고 성덕임. 정조는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왕비는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궁궐의 모든 시선은 왕비에게 향했죠. 왕비는 언제 아들을 낳을까? 그 질문이 단순한 가족사의 호기심이 아니라 왕조의 운명을 가르는 검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궁은 흔들립니다. 후궁의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순간 가장 약해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비입니다. 궁에서 가장 화려한 자리가 동시에 가장 불안한 자리라는 사실은 조선뿐 아니라 전 세계 왕조의 공통된 아이러니입니다. 성덕임이 아이를 낳은 순간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왕위를 품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곧 왕비를 넘어설 수 있는 위치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느 늦여름 후원 연못가. 물에 비친 왕비의 얼굴은 고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물 아래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 깊이 내려갔겠죠. 나는 왜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는가? 저 여자가 내 자리를 넘볼 수도 있는가? 내가 지켜야 할 왕실의 질서는 무너질 것인가? 왕비는 권력자가 되기 위해 궁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는 제도 속에서, 가문 속에서 선택된 인물. 세상이 정한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왕비가 되는 순간부터 그는 가장 치열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덕임이 아들을 안고 조용히 잠에 들던 밤, 왕비는 불 꺼진 침전에서 눈을 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를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비의 어머니가 친정에서 보내온 편지. 몸을 아끼고 인내하십시오. 곧 하늘이 은총을 내릴 것입니다. 성덕임의 어머니는 몰래 사과를 쥐어주며 말했겠죠. 너는 이제 잘 견뎌야 한다. 말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라. 두 여인은 서로 다른 방에서 서로 다른 운명을 안고 있었지만 세상이 그들을 서로에게 묶어버린 겁니다. 그곳에는 악의도 증오도 선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역할, 그리고 현실이 있었을 뿐입니다. 궁궐에서 가장 무서운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낮엔 예법과 절차가 평정을 유지하지만 밤엔 속삭임이 힘을 갖습니다. 그때부터 소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씨앗. 성씨가 너무 기세등등하대. 왕비마마보다 더 총애받는 것 같다. 아드님이 곧 세자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왕비의 자리를 흔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조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권력 스트레스 효과라고 하죠.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권력은 잃을까봐 더 두려운 법입니다. 조선시대 노론 세력은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운을 걸어 왕비를 올린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왕비는 아들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성씨의 아들이 왕이 되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 말은 누구도 직접 하지 않았지만 궁궐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노론은 바람처럼 말을 퍼뜨릴 수 있었고 바람은 결국 폭풍이 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성덕임이 정말 욕심이 있었을까? 그녀는 권력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마당에서 뛰놀며 살던 평범한 딸이었죠. 여기서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성덕임이 왕자를 낳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오히려 평생 안전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왕실은 참 잔인합니다. 누군가는 꿈꾸던 기회를 얻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성덕임은 왕자를 낳는 순간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무기 없는 전쟁, 말과 시선과 소문으로 싸우는 전쟁. 가끔은 현대회사 정치랑 너무 닮아서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가 재밌는 걸까요? 사람이랑 권력은 늘 비슷하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궁중후원의 연못은 올곧게 하늘을 비춥니다. 달빛은 차갑고 바람은 얇습니다. 성덕임은 아이를 감싸며 속삭였을 겁니다.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왕비는 멀리 어둠 속에서 속삭였을 겁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두 여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정권은 그들 손에 없다는 것을. 그들의 운명은 오직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그 한 사람, 정조. 그는 두 여인 사이에서 점점 더 무거운 균형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 역사는 피를 흘립니다. 궁이라는 공간에는 늘 그림자가 붙어 다닙니다. 그림자는 말과 함께 자라고 소문과 함께 움직이죠. 그리고 어느 여름밤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세상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성씨가 왕비를 저주한대. 처음에는 귓불에 스치듯 들렸을 겁니다. 아마 누군가는 하품하면서 정말이래 하고 다른 누군가는 간장 종지에 국물이 넘치는 줄도 모르고 멍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궁에서 저주라는 단어는 바람이 아니라 칼입니다. 살며시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목에 닿는 순간 숨이 멎는 날입니다. 그 시기 기록에는 이상하게도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 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무당이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단지 이렇게만 남습니다. 저주의 말을 하였다. 지금 시대였다면 SNS에 이렇게 올라갔겠죠. 비선실세 무속 스캔들 때, 그리고 짤이 따라붙겠죠. 왕비 이름 쓴 허수아비 기프. 하지만 조선은 그런 걸 저장할 핸드폰도 올릴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대신 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혀는 언제나 인간의 가장 오래된 무기죠. 그 시절 저주는 단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법전에도 주술로 사람을 해하려 한 자 엄벌에 처한다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조선은 유교 사회였지만 참 역설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유교 국가일수록 미신 처벌이 더 무겁다. 왜냐고요? 공식 질서가 강할수록 보이지 않는 질서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성씨가 무당을 불렀대. 또 다른 이가 덧붙입니다. 왕비가 아이 못 낳게 구슬했다지.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에서는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순간 그것이 곧 진실이 됩니다. 이상한 역사적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조선 왕실엔 실제로 비밀 굿단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몰래 들어와 북을 치고 주문을 외우던 무당들이 있었다고 하죠.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입으로는 미신을 욕하면서도 자기 자식병 나면 무당을 불렀습니다. 참 인간적이죠. 그러니 성덕임이 실제로 저주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필요로 했다는 것. 이제 시선을 바꿔볼까요? 성덕임의 방안. 밤입니다. 아이를 재우고 촛불이 흔들립니다. 궁녀 하나가 긴장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마마, 밖에서 이상한 말이 오갑니다. 성덕임은 고개를 들죠. 무슨 말이냐? 마마께서 왕비마마를 저주하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아래부터 차가운 것이 올라왔을 겁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잠시 멎었겠죠. 그녀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지만 궁에서 내가 아니다는 말은 증거가 아니라 간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물결은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린 흔히 궁중비사를 운명이나 비극으로 말하지만 대부분은 시기와 의심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의 감정 중 가장 오래되고 끈질긴 건 사랑이 아니라 질투라고 하죠. 게다가 이건 단순 개인 감정이 아니라 계급, 가문, 왕조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노론 세력은 반짝이는 칼날처럼 말했습니다. 왕비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왕실 정통이 흔들린다. 그래서 그들에겐 하나의 선택지만 보였습니다. 성덕임을 지우는 것.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춰 질문합니다. 그녀는 정말 ambitious, 야심적 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아이만 바라본 평범한 어머니였을까요? 정말 굿을 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 굿을 그녀 머리에 씌웠을까요? 학자들은 아직도 논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논쟁이 너무 인간적이라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궁에서 진실은 늘 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진실, 거짓이 아니라 필요한 진실, 필요 없는 진실이었죠. 이 시점에서 성덕임은 깨닫습니다. 그녀가 싸울 무기는 하나도 없다는 걸. 이곳은 논리로 살아남는 곳이 아니고 사실로 이기는 곳도 아닙니다. 궁은 오직 말, 타이밍, 권력, 두려움으로 움직입니다. 한번 웃긴 상상해볼까요? 만약 성덕임이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해명 영상 올립니다 제목. 저 무당 안 불렀습니다. 진짜예요. 댓글엔 아님 말고. 증거 내놔. 저주충들 무섭네. 아마 상황은 더 나빠졌겠죠. 왜냐면 그녀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걸 믿으니까요. 그날 밤 성덕임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늘이여, 제 아이만은 지켜주소서. 그리고 창밖에서 바람이 대나무 잎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씁쓸한 사실 하나. 그 바람이 그녀의 편이었는지 아니면 소문을 더 멀리 퍼뜨리고 있었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바람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의 운명은 이미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고 그 흐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궁궐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입을 다문 사람들은 더 깊게 침묵했고 속삭이던 사람들은 더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성덕임은 혼자가 되었고 그녀는 아직 몰랐지만 죽음은 이미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궁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진실이 사라지고 선택만 남는 때입니다. 1784년 겨울이 다가올 무렵 바람은 더 매서워졌고 정조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생각할 때마다 마치 차가운 물속에서 오래 숨을 참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숨을 쉬고 싶지만 표정을 유지해야 하고 움직이면 소리가 나버리니까요.
성덕임을 둘러싼 소문은 이미 궁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믿었고 누군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여부가 아니라 누가 믿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조. 그가 처음 소문을 들었을 때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보고가 있고, 증거가 없는데 증언이 생기고, 눈으로 본 사람이 없는데 다들 봤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가끔 근거 없는 소문이 너무 완벽하게 현실에 들어맞아 보이는 순간, 마치 이미 사실인 것처럼,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궁에서는 그게 사람을 죽입니다. 정조는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군주는 감정보다 균형을 선택합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평생 짊어졌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혈육이 억울하게 죽는 것을 한 번 본 사람,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곧 정치가 되었던 사람. 그런 그가 또 한 번 피부티를 잃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해자가 자기 자신이 될 차례였습니다. 나는 종종 그저 상상해 봅니다. 정조가 서책 앞에 앉아 손끝으로 글자들을 쓰다듬으며 내가 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가. 혼잣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자의 외로움이란 선택의 순간 누구도 곁에 없는 겁니다. 조선의 임금은 나라의 아버지였지만 정조는 동시에 하나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목숨을 구해야 하는가, 왕조를 지켜야 하는가. 궁극의 딜레마죠. 저는 이 시점에서 항상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성덕임이 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오늘 우리가 낼 수 있는 판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이 저주를 의도할 때는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두렵다가 먼저입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말했다면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공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궁에서 가장 위험한 건 욕심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정조는 조사를 명했습니다. 의금부가 움직였고 겉으로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세상은 공정한 것처럼 보이기 원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궁의 재판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어느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조선 왕실의 사법은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이었다. 잔인하지만 정확합니다. 보고는 간결했고 증거는 모호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결심합니다. 의빈 성씨를 폐하라. 그리고 사약을 내릴 것이다. 이 결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은 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왕실 혈통을 지닌 여인을 직접 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조는 아버지 영조의 그림자를 다시 밟았습니다. 그가 평생 두려워했던 장면, 혈육을 희생하는 왕이 되는 순간.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지만 권력은 결국 사람을 닮습니다. 그가 혐오했던 방식조차도 저는 상상합니다. 그날 밤 정조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촛불이 길게 흔들리고 종이 위에 붓이 놓여 있고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처마를 흔들고 누구도 그에게 옳았다라고 말해주지 못했을 겁니다. 왕은 정답을 듣지 못합니다. 왕은 정답을 만들어야 하는 존재니까요. 그러나 그 정답이 누군가의 삶을 지운다면 그건 정답이 아니라 비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덕임은 그 비용이 되었습니다. 궁에서는 승리도 패배도 없습니다. 오직 선택과 결과만 있을 뿐. 정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가, 틀렸는가.
그건 지금도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는 왕이었고 그녀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인간을 이깁니다. 항상 매번 예외 없이. 이날 궁은 조용했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세상이 희뿌옇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 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겠죠. 그 아이가 깨어났을 때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궁의 벽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궁에서 울림은 진실을 키우지 못하니까요. 궁에서 울림은 침묵으로 덮일 뿐입니다. 궁궐은 눈을 감아도 그대로 보이는 공간입니다. 높은 기와와 붉은 기둥, 돌계단 위로 흐르는 찬 기운. 그날 성덕임이 사약을 받던 아침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겨울 공기는 무겁습니다. 눈은 오지 않았는데도 세상은 하얗게 가라앉은 듯 보이죠. 국문이 조용히 열리고 발소리가 얇은 서리 위로 미끄러집니다. 군사들은 무표정했고 바람조차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의빈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궁궐에서 슬픔은 허락되지 않으니까요. 눈물은 사치였고 진심은 위험이었습니다. 사약이 담긴 사발이 놓일 때 그것은 도자기보다 차가운 운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릇을 들었을 겁니다.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차갑고 숨소리가 희미하게 떨렸겠죠. 그래도 아들만은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말했다죠. 억울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기록에는 없습니다. 야세만 희미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저는 상상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와 탄식조차 누군가에겐 죄가 됐을 테니까요.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권력도 왕도 아닌 3살짜리 아이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권력? 칼? 기록? 아니죠. 어머니가 아이를 떠올리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도 세상을 이기지 못한 곳이 바로 그곳, 조선 궁궐입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사약은 천천히 내려갔을 겁니다. 몸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듯 움직일 수 없는 통증이 흘러갔겠죠. 그리고 끝, 숨이 멎는 순간 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시신은 곧바로 내보내졌습니다. 귀한 가마도 없이, 조용히 흔적 없이. 그녀의 묘는 명확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왕의 여인이었으나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한 문장만이 남습니다. 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우는 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성덕임은 죽었고 이름은 삭제되었습니다. 궁중 족보에서 빠지고 의식 기록에서 사라지고 기억에서조차 밀려났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살아있는 것보다 지워지는 것이 더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궁궐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입막음을 이렇게 합니다. 칼이 아니라 침묵으로. 후궁들은 부드러운 옷깃 속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왕자를 낳아도 안전하지 않다. 이 명백한 교훈은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궁녀들은 서로 눈을 피해 다녔고 심지어 바람조차 조심스레 불었습니다. 정주 역시 이 날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새벽마다 잠에서 깨서 바람소리에 몸을 일으켰겠죠. 그리고 밤마다 궁중 먼 곳에서 여인의 억울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왕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니까요. 그리하여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 차갑게 남은 돌 하나 같은 기억을 품은 채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죽음은 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죽음입니다. 성덕임은 바로 그런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왔고 황량한 바람 속에서 나갔습니다. 꽃처럼 피어나기도 전에 짓밟힌 이름, 그리고 잊히기를 강요당한 존재. 그러나 묘하게도 그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 속에, 귓속말에, 문서의 빈칸 사이에, 궁중 이야기 속에 남았습니다. 지워진 이름들은 항상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잊어도 억울함은 잊지 않기 때문이죠. 성덕임도 그랬습니다. 삭제되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는 무엇인가? 왕의 결정은 옳았는가? 권력은 과연 진실을 담는 그릇인가? 그 질문들이 남아있는 한 성덕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늦게 들었을 뿐이죠. 성덕임이 사라진 후 궁궐은 다시 아무 일 없던 듯 움직였습니다. 장식들은 빛났고 노비들은 분주했고 대전에서는 정무가 이어졌습니다. 궁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누군가 울부짖어도 누군가 사라져도 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날 이후 이 궁의 바람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왕의 여인도 왕의 아들의 어머니도 안전하지 않구나. 그 말은 꼬집처럼 살랑대는 연못 표면에 떨어진 듯 작은 파장이었지만 곧 돌처럼 가라앉아 바닥을 울렸습니다. 남은 이는 누구였을까요? 3살의 아이, 상계군.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사라진 이유도, 궁인들의 어두운 눈빛도, 새벽마다 들리는 속삭임도. 오직 하나만 느꼈겠죠. 이제 세상이 차갑다. 아이들은 말을 몰라도 분위기를 압니다. 그 나이의 왕자는 품과 냄새로 세상을 배우는데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따뜻함을 잃었습니다. 정조는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다와 품었다는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왕은 슬픔을 가질 수 있지만 슬픔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조는 상계군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안아 울어준 흔적은 없습니다. 그걸 기록할 종이도, 그걸 보고한 신하도 없었으니까요. 왕의 마음이 기록되는 경우는 단 2가지뿐입니다. 정치가 될 때, 아니면 비극이 될 때. 그 외의 감정은 흐린 물결처럼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후 몇 해 동안 궁은 더 많은 계산으로 움직였습니다. 불과 2년 뒤 정조는 새로운 총애를 향합니다. 수빈 박씨. 그리고 1790년 그녀가 왕자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죠? 훗날의 순조. 궁은 새로운 중심을 찾았습니다. 그 말은 곧 상계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난 아이, 어머니 없는 아이, 하지만 왕의 피를 가진 아이. 그러한 존재는 늘 가장 위험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를 이용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누구의 머릿속을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상하죠? 조선에서 이런 경우 많은 아이들이 병사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상계군은 어른이 됩니다. 그가 정치에 나섰다고 기록되지도 않고 야심을 드러낸 흔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었겠죠. 권력의 칼날을 아는 이는 칼을 잡지 않습니다. 정조가 죽던 날, 1799년에 그 밤은 또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궁중 한 곳에서 마지막 숨이 가라앉을 때, 저 멀리 조용히 서 있는 상계군은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고
속삭였을까요? 아버지,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질문도 떠올렸을 겁니다. 어머니는 왜 죽으셨나요? 그가 성장하며 언젠가 비밀을 들었을 때 그는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체념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궁에서 살아남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웠거든요. 궁에서 진실을 찾는 건 때로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정조의 죽음 이후 궁중 권력은 또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조가 즉위하고 수빈박 씨가 섭정하고 안동김 씨가 부상하고 정치는 다시 움직였고 가문은 다시 칼을 들었고 그 판 위에서 성덕임의 기억은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성덕임을 제거한 그 질서가 결국 조선 왕조를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조선 왕실은 연이은 단명, 섭정, 세도 정치로 무너졌습니다. 혹시 그녀가 죽기 전 저주처럼 남겼다던 말, 억울하게 죽으니 이 궁은 평안치 못할 것. 실제로 남겼는지 알 수 없지만 역사는 때때로 괴담과 사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속삭임이 현실이 된 걸지도 모르죠. 나는 언제나 이 장면을 마지막에 떠올립니다. 조용한 정전의 돌바닥 위 어린 상계군이 홀로 걸어가는 뒷모습. 등 뒤에는 아무도 없고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아주 오래전 사라진 목소리가 들립니다. 기억하렴. 너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아이는 걷습니다. 말없이 고개 숙이고 살기 위해. 궁에서 울음은 금지되었지만 사람의 가슴 속 울음까지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 울음은 세대를 넘어 역사 속 빈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에서 지워져도 아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을 몰랐지만 어머니의 억울함을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조선 왕실의 가장 비밀스러운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끝내 지워지지 않고 조선의 겨울은 길고 기억은 더욱 길었습니다. 성덕임이 사라진 뒤에도 궁은 수십 년 동안 그 빈자리를 외면한 채 돌아갔습니다. 사라진 사람의 이름은 다시 말하지 않는 것이 예법이었고 기억 속에서조차 그 존재를 희미하게 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었죠. 그러나 밤은 정직합니다. 침전의 등불이 꺼지고 문지기들의 기척이 희미해지면 궁궐 곳곳에서 그림자와 귓속말이 슬그머니 기어나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 그리고 정말 달라졌습니다. 궁은 굳어졌고 마음들은 더 조심해졌고 눈빛 하나에도 의미를 두는 날카로움이 만연했습니다. 성덕임이 죄인이었는가? 희생양이었는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역사 속 빈칸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비어있고 기록의 침묵은 너무나도 완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한 번 더 상상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정말 저주를 했는지 혹은 억울함을 속삭였는지, 만약 그녀가 조용히 눈을 감았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면 그 정막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대답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정조로 돌아옵니다. 그는 개혁군주였고 불꽃처럼 살았고 아버지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온 힘을 다해 조선을 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피부티를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고 말았죠. 궁의 벽에 기대어 깊은 밤 숨죽이며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옳았는가? 아니면 이게 왕으로 사는 것이구나. 누군가는 말합니다. 정조가 성덕임을 처리한 건 권력 균형을 위해서였다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녀가 실제로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겠죠.
정치란 언제나 그렇습니다. 명백한 정답도 완벽한 악역도 없습니다. 오직 선택과 대가만 있을 뿐입니다. 역사가 말하는 건 단 3줄.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길고 더 무겁고 더 아팠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덕임,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러나 그녀는 답하지 못합니다. 대신 바람이 대답합니다. 가늘고 길게 부서지듯 궁궐 뒤편 오래된 소나무가 속삭이듯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억울한 영혼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고. 그러니 어쩌면 그녀는 아직 이 궁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사라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역사의 빈칸을 채우려 할 때마다 조용히 우리 곁에 스며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삭임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결국 지워진 자리를 다시 보는 일이니까요. 성덕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정조는 옳았는가? 궁은 공정했는가? 권력은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겨울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끈질기게 반복되고 반짝이죠. 밤이 깊습니다. 촛불이 거의 다 타고 종이 위의 글자들이 잠들기 시작합니다. 궁의 돌길이 희미하게 빛나고 먼 곳에서 바람이 지나갑니다. 저는 천천히 이 이야기를 덮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덮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착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잊지 않는 것. 지워진 이름이 정말 사라지지 않도록 매번 다시 불러주는 것. 그러니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마음속에 한 번만 더 떠올려 주세요. 성덕임, 왕의 여인, 왕자의 어머니, 기록 밖에서 싸웠고 기억 속에서 살아남은 존재. 그녀는 결국 이겼습니다. 권력이 아닌 기억으로. 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겨울 궁궐에서 말없이 사라진 한 여인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덕임. 기록은 그녀를 죄인이라 했지만 기억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약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저울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은 진실과 약자라는 사실. 궁은 언제나 정답을 남기지 않았고 오직 흔적과 질문만 남겼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닿습니다. 권력과 정의는 같은 편인가? 침묵은 때로 죄인가? 아니면 생존인가? 그리고 잊혀진 이름들은 어디에 머무는가? 한 여인은 죽었지만 그녀의 의문은 살아남았습니다.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조용히 우리 귓가에 스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다면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겨울 공기 속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를 느껴보세요. 이제 조용히 쉬어도 좋습니다. 궁의 등불도 천천히 꺼지고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히 주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